자리에까지 오른 분들입니다. 먼저 30여 년간 자본시장에 몸담으면서 증권계의 미래학자로 불리고 있는 홍성국 전 사장의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30여 년간 자본시장에 몸담으면서 한국의 미래를 고민해왔던 홍성국입니다. 저는 그동안 세계경제와 한국경제, 그리고 금리, 환율, 주가 등 다양한 경제 변수를 예측하고 분석하는 일을 주로 해왔습니다. 때로는 치열한 영업 현장을 누비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운이 좋게도 3천여 명의 임직원과 자산 50조 원대의 대우증권 사장 자리에까지 올랐습니다. 이런 경력 때문에 과분하게도 월급쟁이 신화라는 말을 듣기도 했습니다. 제가 근무했던 대우증권은 대우 사태를 겪으면서 국민의 도움을 받아 부도 위기에서 최고 증권사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대우증권을 민간 기업에 비싼 가격으로 매각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퇴임 후 저술, 언론기구, 강연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한국 사회를 변화시키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혼자 힘으로는 큰 한계를 느꼈습니다. 아무리 좋은 생각과 정책이라도 법과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사상 누각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현실에서 체험했습니다. 현실이 벽 앞에서 고민하고 있을 때 더불어민주당에서 함께 미래를 바꿔보자고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안에 응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만드는 일에 함께 하겠습니다. 퇴직하고 회사를 나와 길거리 경제와 호흡한 지 3년째인 과거 방식으로 기득권만 지키려는 정치와 정책을 과감하게 바꿔야 합니다. 발전과 변화에 대한 온 국민의 열망이 지난 시절의 성장 신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성장 신화의 수혜자였던 저와 같은 기성세대들은 과거의 패러다임을 고치고 향후에도 성장 신화를 이어가기 위한 새로운 사회적 기반을 만들어야 하는 시대적 책무가 부여됐습니다. 저희 노력이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미래를 개척하는 미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모셨기 때문에요. 질문하실 때 어느 분한테 질문하시는지 먼저 바꾸시고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질의응답 시작하겠습니다. 예, 최영찬 기자님. 네, 저 세일고 최영찬 기자입니다. 저 홍성국 대표님께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그 수축 사회든지 과거 이제 강연들을 보면은 굉장히 좀 먼 미래를 보고 이렇게 가야 된다고 이런 말씀들 많이 하셨는데 이 현실 정치는 당장 70일 뒤에 총선, 그다음 대선, 지방선거 이렇게 눈앞에 치열한 전투부터 승리하고 이렇게 좀 짧은 호흡으로 빨리빨리 가야 하는데 이러한 미스매치, 간극을 좀 어떻게 좀 참여하셔서 극복을 하실 건지 이것도 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도봉구에 수십 년간 살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도봉구에 좀 직접 출마를 할 의향이 있으신지 아니면 고향인 세종시에 출마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우리 정치나 사회가 먼 미래에 거대한 변화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 다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럴 때 정치 현실은 눈앞에 있는 말씀하신 대로 눈앞에 있는 현실이 가장 중요하다 보니까 자꾸 임박한 것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큰 그림을 높여보게 되면 더 먼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현 시점에서 정책을 이뤄나가면 이것이 바로 단기적인 경기 부양도 되고 또 미래를 향할 때 우리가 골격을 제대로 잡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 미래에 대해서 그게 언제 와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먼 미래를 위한 준비. 그래서 환경에 지금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안전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시간이라도 똑같을 거니까 지금의 우리가 경기 부양이라든가 현재의 경제적인 난제들을 미래를 지향하면서 지금부터 차근차근 해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도봉구에 사는 50년 살았는데요. 제가 이 출마 관련해서는 정치 처음 들어온 거거든요. 당에서 협력한 문제인 것 같고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의견이 없고 단회도 전부 없습니다. 차차 협의하면서 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되셨습니까? 예, 그 옆에 계신 분, 제가 죄송합니다. 성함을 몰라서요. 네, 저 조선일보 김은중 기자입니다. 그두 분께 여쭤보고 싶은 게 이 최근 들어서 경제 성장률 같이 똑같은 지표를 두고도 정부랑 시장, 여론 이렇게 해석이 이렇게 엇갈리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 두 분은 뭐 경제 성장률이라든지 지금 정부 경제 성적표에 대해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예, 지금 제가 경제 성적표에 대해서 뭐 평가하기는 좀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당 지도부나 위원회에 견해가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차츰 검토하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최근 그 세계 경제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런 속에서 보호무역주의가 파고가 높아지고 또 미중 통상 경쟁이 확대되고 또 일본의 수출 규제가 있었고 브렉시트 같은 대외 여건도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런 가운데 작년 경제 성장률이 2.0% 정도라면 보기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선방을 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제 문제는 어느 국가나 편한 나라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인데요. 한국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60년 성장 신화를 이어온 대단히 뛰어난 나라였습니다. 최근에 성장률이 좀 낮아졌는데요. 첫 번째로 국민소득이 3만 불 이상이 되는 나라에서 과거와 같은 5~6% 성장하기는 어려운 점을 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경제의 기본 구조가 바뀌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는 중무장대형 산업, 인더스트리 얘기하면 소재, 산업재, 자동차, IT의 비중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가입니다. 그런데 이 산업들이 전부 다 공급 과잉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세계 경제의 전동에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고, 이러한 우리의 산업 포트폴리오를 우리가 고쳐야만 되는 중대한 전환점에 우리가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4차 산업혁명이 우리한테 가져다 주는 거죠. 4차 산업혁명은 기본적으로 유형자산, 눈에 보이는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무형자산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경제는 무형자산이나 소프트웨어 중심의 경제가 아니라 하드웨어, 세계적인 강국입니다. 이 두 가지를 좀 보완을 해야 되고, 이런 과도기 속에 한국 경제에 있는 거니까 너무 지나친 우려는 저는 현 단계에서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우리나라 기업들도 출발은 좀 늦었지만 요즘 열심히 잘 따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비관론보다는 전 미래를 보고 우리가 좀 앞서기 위한 노력들을 하는 전 국민적인 지혜를 모아야 하는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한겨레 이지혜 기자님. 안녕하세요. 한겨레 이지혜입니다. 저 이재영 박사님께 여쭙고 싶은데요. 그 민주당의 경제정책 방향은 포용적 성장이나 소수 성장으로 표현이 되는데, 박사님께서 밝혀드린 한국 경제를 글로벌 톱7 국가로 부상시키겠다는 포부는 사실 이명박 정부 때부터 737 공약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은 우리나라는 소규모 개방 경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대외 시장과 협력이 없이는 결코 지속 가능한 성장 발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최근 갈수록 대외 경제 여건이 우리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습니다. 수출도 몇 개국에만 집중되어 있고 수출 품목도 한 5개 정도가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수출 지역도 다변화하고 수출 품목도 다변화하고, 그리고 우리가 좀 더 개방형 경제로 국제사회와 협력을 해야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 속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글로벌 경제와의 협력은 대단히 중요하고, 저는 평생 그 분야에서 전공을 해왔고 또 정책 전문가로서 역할을 해왔습니다.
글로벌 네트워크도 많이 보유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을 평가하면 충분히 G7 국가에 들어갈 수 있다. 정책을 잘하면 할 수 있다. 그래서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지 말고 경제가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 저는 그것이 실현 불가능한 그런 목표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프레시안 박희정 기자님. 안녕하세요. 프레시안의 박정현 기자입니다. 흥정국장 사장님께 질문이 있는데요. 과거 민주당은 흥정사장 선임 과정에서 사당 때 동물 일자리 창출이라고 비판을 한 적이 있었더라고요. 민주당 전통적 지지층으로부터 서구의 소속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 문제는 이 여의도에 있는 동창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동창회에서 저도 뭐 많이 참여를 하지는 않았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 동창회의 정치적인 색깔이 강해져서 그 다음부터 저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서구에 제가 어떠한 도움도 준 것도 없고 받은 적도 없고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외경의 이석희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저 매일경제신문 이석희 기자라고 합니다. 우선 홍성국장 사장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청와대부터 시작해서 정부 전문가들 모두 구조개혁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구호에만 그친다는 지적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미래학자를 얘기하셨으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의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말씀드릴게요. 시가 경제를 발목 잡아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셨는데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 구조개혁이라는 말은 우리가 IMF 외환위기 때부터 계속 항상 화두에 올랐던 용어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구조개혁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깊이 있게 인정을 안 하고 공부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올해가 아마 태어나는 인구보다 줄어드는 사망하시는 인구가 더 많아지는 우리 반만년 역사에서 중요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인데 이걸 받아들이고 앞으로 예를 들면 환경오염이나 요즘 문제가 되고 있듯이 다양한 질병의 안전이라든가 이런 장치에 대해서 모두가 깊게 인정하고 그래서 이 상황으로 20, 30년 정도 흐르게 되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될까라고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상상을 해보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이게 필요할 것이다. 이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안보 모든 분야를 20, 30년을 내다보고서 그때에 맞게 지금부터 로드맵을 짜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나가고 우리가 기존의 기득권 중심으로 이런 어떤 정책을 바라보지 않고 미래의 한국을 중심으로 미래를 바라본다고 하게 되면은 어려운 문제이고 또 많은 분들의 이해관계가 연결이 되겠지만은 저는 슬기롭게 풀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들어갔고 또 디지털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산업이 전환되고 있고 예를 드시라고 그랬는데 통상정책에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디지털 경제 시대에서는 통상의 규범이 노동, 환경 모든 분야에서 지금 급변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등이 이미 채택이 되어서 실행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국회에서 좀 일을 해야 되는 국회 또 이런 데 발빠르게 움직여서 선제적으로 국제 디지털 시대에 통상규범이라든가 이런 데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대단히 좀 늦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이게 뒤처지면 우리가 낙후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정치가 이런 경제가 잘 움직일 수 있도록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잘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십니까? 예, YTN 최민기 기자님. 네, 두 분이 이제 시장에 모두 가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하고 또 확장적 재정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시장에서 일부 우려가 있는 것도 좀
사실이고 또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좀 있습니다. 그 두 분이 보시기에는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시고 만약에 이게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당연히 어떤 제안을 좀 하실 건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계속 구조개혁 말씀을 드리고 미래의 변화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 준비 기간에 우리 경제가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조 전환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 사회가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일본형 같은 장기불안에 한번 빠지면 일본이 30년이 됐는데 아직도 헤어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본형 장기불안은 우리가 암을 한번 생각해줬으면 좋겠어요. 암에 1기에 붙이면 될 일을 3기, 4기까지 그냥 방치를 하고 과거의 치료법을 써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소득주도 성장이 됐건 확장적 재정 정책이 됐건 이러한 정책으로 이런 구조적인 전환기에 교두보를 버퍼를 마련해 주는 게 현재의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한국만 하는 게 아닙니다. 독일도 2020년에 재정 적자를 큰 폭으로 늘리고 있고요. 일본도 그러고 있습니다. 많은 국가들에서 한국이 겪고 있는 구조전환과 동일한 경제적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게 사실이고 이것을 누군가 교두보를 마련해주고 버퍼를 만들어주는 것은 국가 재정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후손들에게 일본형 장기불안, 디플레이션을 넘겨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확장적 재정 정책이 됐건 소득주도 성장이 됐건 우리 한국 경제에서 중간 계초에 해당하는 중요한 정책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좀 홍보나 이런 인식들이 잘 안 된 것 같은데 한국 경제를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이걸 안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뭐 조금만 덧붙이겠습니다. 주로 대외 경제를 하기 때문에 잘 말씀을 해주셨고요, 홍 대표님께서. 과거 방정식으로 이제 경제 발전을 하겠다 이런 것은 시대적으로 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정부도 많은 고민을 했을 것이고 임금 인상뿐만 아니라 국민의 전반적인 가처분 소득을 높이는 이런 것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잘 드러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정부는 또 혁신 성장에 대해서 강조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효율적으로 정책 조합을 해서 우리 위기를 잘 극복하고 이 위기가 또 기회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마이뉴스 김성욱 기자에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오마이뉴스 김성욱 기자입니다.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교육 전문가신데 공직자의 사모펀드 투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 금융의 문제는 금융 투자 문화, 교육이 거의 안 돼 있기 때문에 지난 3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우리 금융 투자 문화는 여전히 발전을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고 저도 금융업계에 종사했기 때문에 크게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펀드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운용자들의 일탈에 의해서 최근에 문제가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자본시장의 기본 논리를 놓고 보게 되면 이 사모펀드 들어가시는 분들은 리스크를 본인이 스스로 다 감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펀드에 대한 투자들은 제가 보기에는 거의 많은 국가에서 제한 없이 진행되고 있는데 사모펀드인 경우에는 특수한 다양한 딜들이 있고 그것이 유통시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발행시장 쪽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자제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하셨잖아요. 마지막으로 기회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네. 모든 당들이 다 상의할 만한 인재 같으신데 왜 민주당을 택하셨는지 이런 건 좀 구체적으로. 예, 저는 뭐 과거부터 서민과 약자가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런 정의감으로 살아왔다고 생각합니다. 또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는 저와 잘 맞는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신국방 정책을 실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서 미래 세대에게 기회를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새로운 성장 공간을 국방에서 열고자 하는 그런 이 정부의 정책에도 동의를 하는 그런 입장에서 저는 민주당을 택했습니다. 우리가 미래를 어떻게 볼 것이냐가 중요한데요. 지난 60년간 한국은 아주 고성장을 했고 거의 기내수준에 올릴 정도로 우리 선배들 대단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제체제와 앞으로의 경제체제는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과거형 경제로 돌아가자라는 그런 주장보다는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정당, 그리고 신자유주의 시대가 20여 년 지속되면서 한국 사회건 어느 나라건 경제적 불평등이 세상의 모든 것을 규정할 정도로 심각해졌습니다. 더 이상 이런 경제적 불평등이 유지된다고 하게 되면 사회 시스템이 유지하기도 어려울 정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측면에서 놓고 보게 되면 민주당이 이런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동시에 미래 의제를 상당히 많이 채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더 많은 미래 의제를 민주당에도 요구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는 미래와 민주당이 생각하는 미래, 그리고 현재의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현재의 상황에서 나오는 정책이 제 생각과 유사하기 때문에 민주당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네, 이것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모두 마치겠고요.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 우리 김성민 비서실